딸을 아들로 기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넓은 땅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보았지요.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지만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영주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었지요.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길러내 평생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지요. 영주는 어느 날 1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부인이 임신을 하였지요. 부인은 10달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딸이었지요. 영주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바랬던 것이었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주신 귀한 자식인걸요. 딸이라도 아들 못지않게 훌륭하게 키우면 되잖아요. 당신 말이 옳소.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아기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요. 나는 세상에 아들을 낳았다고 알릴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딸을 낳아놓고 아들이라고 속이겠다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세워야 하지. 누가 후계자가 될 수 있겠소? 아들,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아무도 우리 집안을 넘보지 못할 것이오. 그리하여 영주는 아들을 낳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주는 남자 이름으로 아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남자로 길러졌지요.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바느질 대신 말타기를 배웠습니다. 좀 더 자라서는 검술을 배워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 아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어느새 딸아이가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 영지의 영주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영주는 딸을 장수로 임명하여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딸이 이끄는 군대는 아주 막강하였지요. 이웃 영주의 군대를 단번에 무찔러 버렸습니다. 딸의 부하 가운데 볼레라는 젊은 장수가 있었지요. 딸은 볼레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서는 볼레만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딸은 그에 대한 그리움에 뼈에 사무쳤지요. 내가 아무래도 사랑에 빠졌나 봐. 딸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볼레의 얼굴만 눈에 아른거렸지요. 볼레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해. 아버지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노름을 그만두어야 해. 나는 여자야. 그녀는 이제부터 여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만났지요. 딸은 영주에게 자기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주는 펄쩍 뛰었지요. 이제 와서 남자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아버지, 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저도 보통 여자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러는 것이야. 너는 내 후계자야. 그 말도 지긋지긋합니다. 볼라와 결혼하여 보란 듯이 잘 살 것입니다.
남자 노릇은 오늘로 끝이에요. 딸은 큰 소리로 외치며 옆구리에 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땅에 푹 꽂더니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영주가 뒤따라갔을 때에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그 뒤 딸은 영주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영주는 딸이 남긴 칼에서 피어난 꽃을 보았습니다. 그 꽃은 분꽃이었습니다. 분꽃의 씨는 팥 알만하고 아주 까맣답니다. 그 속에는 흰 가루가 담겨 있지요. 까만 껍질은 남자 노릇을 해야 하는 딸의 현실입니다. 속에 담긴 흰 가루는 본래를 향한 감추어진 사랑이지요. 분꽃은 이처럼 그녀의 기막힌 처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훔쳐간 트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이가 없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식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기적처럼 왕비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공주는 왕과 왕비를 꼭 닮은 아이였지요. 공주의 유모는 백작 부인이었는데 나이가 많아 꾸벅꾸벅 졸기 일수였습니다. 밤에는 2명의 유모가 공주를 돌보며 잠을 잤고 낮에는 백작 부인이 공주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 부인은 공주의 요람을 성 근처의 숲에 내려놓았습니다. 숲 주변에는 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그윽하게 풍겼지요. 사람들은 요람 주위에 모여들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야. 그때 요람 뒤편의 검은 숲에서 트롤이 지나가다가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트롤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지요. 아기 트롤은 까만 피부와 찢어진 눈,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롤은 공주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아이를 보았소. 트롤의 아내는 아이를 끔찍하게 예뻐하며 사랑하고 있었던 터라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트롤이 트롤을 낳으면 된 거지요. 그러나 트롤은 공주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를 훔쳐오는 게 어때요? 그 아이 옆에 있는 할멈은 날마다 꾸벅꾸벅 졸고 있단 말이오. 아내가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과 싸우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되는 남편의 잔소리에 결국 지쳐버리고 말았지요. 아내는 아기 트롤을 요람에서 꺼내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트롤은 아기를 안고 공주의 요람으로 들어가 살짝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때 백작 부인은 또다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백작 부인은 아기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아기 트롤을 성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왕비는 아침마다 공주를 들여다보았지요. 왕비는 공주의 눈이 검은 눈동자로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 것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백작 부인이 몹시 당황하며 말하였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지키고 있었는걸요. 왕과 왕비는 의사를 불러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유로 목욕을 시키고 꽃침대에 눕히면 예전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사는
이상한 처방을 내리고는 가버렸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또 다른 의사를 불렀지만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갔지요. 공주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한편 그 시간 트롤은 공주를 들여다보며 몹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예쁘지? 트롤의 아내는 남편을 비웃었지요. 하얀 수건처럼 너무 창백하군요. 당신이 데려왔으니 당신이 키워요. 트롤은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베개와 이불이 거친 밀집이어서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트롤은 밖으로 나가 풀을 모아 새 침대를 만들고 있었지요. 새 침대에 누운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공주가 아주 못마땅하였지요. 궁에 사는 트롤 아기는 왕과 왕비와는 너무 다른 아이였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공주의 눈동자가 어째서 까만색이지? 태어날 때에는 당신과 나처럼 푸른색이었는데. 그러게요. 트롤 공주는 말도 잘 듣지 않고 말썽만 부리고 다녔지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 물건을 줄 때까지 발버둥 치며 울었습니다. 옷을 사주어도 금방 넉마가 될 정도로 끌고 다녔지요. 또한 백작 부인의 머리에 모래를 뿌리고 신발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결국 왕은 트롤 공주를 이기지 못하고 오냐 오냐 하며 기르게 되었지요. 한편 트롤의 집에 사는 공주는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일도 없었고 싫다고 대꾸하는 일도 없었지요. 트롤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었습니다. 너는 이것도 얘, 저것도 얘라고만 하는구나. 공주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는 친구들이 많았지요. 공주는 새와 다람쥐, 두꺼비와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요. 트롤 공주는 이상하긴 했지만 예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17살이 되어도 성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요. 트롤 공주는 여전히 제멋대로였습니다. 공주가 화가 나서 채찍을 휘둘러 거울을 깨뜨려 버린 날, 왕과 왕비는 자신들은 더 이상 공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둘러 공주를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롤 공주의 신랑감은 젊은 공작이었는데 아무도 공주의 본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롤 공주도 공작을 좋아하였지요. 하지만 공주가 본색을 드러내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공작은 트롤 공주가 유모인 백작 부인에게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공작이 트롤 공주를 말리자 공주는 도리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지요. 내가 당신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둘이 함께 말을 타고 나갔다 돌아올 때에도 트롤 공주는 혼자 빠른 속도로 달려 늦게 돌아온 공작을 놀려대곤 했습니다. 말을 타본 적이 없나 봐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공작을 시켜 세우곤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공작은 날이 갈수록 공주가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공작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지요. 한편 진짜 공주도 어여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트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트롤의 성에 딸을 데리고 가야겠소. 다른 트롤들이 우리가 아이를 훔쳐왔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트롤은 공주를 데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는 다른 트롤들로 가득했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공주가 성 앞에서 주춤거리자 아내 트롤이 떠밀었습니다. 제대로 처신하도록 해라. 내 말을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공주는 온갖 금으로 치장한 트롤 왕과 왕비를 보았습니다. 옆에는 트롤 왕과 왕비의 하나밖에 없는 트롤 왕자가 서 있었지요. 트롤 왕자가 공주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무서워 아내 트롤 뒤에 숨었지요. 그때 트롤 왕자가 공주에게 춤을 신청하며 커다란 귀를 펄럭거렸습니다. 공주는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트롤은 공주에게 물을 끼얹었지요. 정신 차려. 왕자가 널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너는 숲을 지배하는 트롤 왕비가 되는 것이야. 트롤 왕자는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도망치기로 결심하였지요. 한편 트롤 공주도 젊은 공작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작도 날이 갈수록 공주를 무서워했으며 트롤 공주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많았지요. 트롤 공주는 너무나 따분하였고 자신을 바라보며 놀라기만 하는 이 집 식구가 짜증이 났습니다. 트롤 공주는 공작 집안의 식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의 결혼식 날짜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지요. 공주와 트롤 공주는 도망치다 서로를 비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남편 트롤이 아기를 바꾼 곳이기도 하였지요. 왕비는 분수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 앞에 자신을 꼭 닮은 공주가 서 있었지요. 왕비는 비명을 지르며 공주를 껴안았습니다. 공주 역시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지요. 트롤 공주는 길을 벗어나 아내 트롤이 장작을 패다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트롤은 딸을 알아보고 울부짖으며 껴안았지요. 내 딸이구나. 아내 트롤은 트롤 공주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고 만족한 얼굴로 딸을 사랑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두 쌍이 결혼식을 올렸지요. 젊은 공작과 공주, 트롤 왕자와 트롤 공주의 결혼식이 양쪽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임금이 지어준 마을 이름. 옛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은 여느 때처럼 세상 물정을 알아보려고 평복으로 변장한 채 대구 근처의 한 촌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을에서 임금은 후회하는 신하와 군졸들과 헤어져 단신으로 마을 안에 들어섰지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숙종은 한 총가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갈 길은 먼데 날이 어두워져서 죄송하지만 이 댁에서 하룻밤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늙은 농부가 나오며 숙종을 맞았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시는 나그네이십니까? 예, 이리저리 유람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이 누추하기는 하지만 하룻밤 쉬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숙종은 늙은 농부와 함께 등잔불 아래에서 세상 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고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작은 마을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무명 고을이라 부르고 있지요. 윗동네는 양지고을,
아래 동네는 음지고을이라고 부르며 산답니다. 살기도 힘든데 동네 이름을 지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고달프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숙종 임금의 귀는 솔깃해진답니다. 그래서 농부의 다음 말이 더욱 궁금해졌지요. 이리 고생을 하고 계시니 조정에 대해 불만도 많으시겠습니다. 어찌 불만이 없겠습니까? 나라 꼴이 일이 된 것은 모두 조정에 있는 간신배들과 그 밑에서 아첨을 하고 있는 담과 놀이들 때문이지요. 그렇죠. 모두 그놈의 간신배들 때문이겠지요. 그럼 노인께서 만약 대신 노릇을 하신다면 이를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만약 대신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 당파 싸움하는 무리들을 먼저 조정해서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과 놀이들을 처단하겠소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미치자 노인은 차츰 흥분하여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한심하지요. 어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만약 정승이 된다면 임금님께 상소하여 간신배들을 몰아내겠소이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은 속으로 무척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변장을 하지 않고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런 진솔한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꾸밈 없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숙종은 기뻤던 것이었지요. 숙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주인장께서 영의정이 되신다면 자신 있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뭐 있겠소? 숙종은 노인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주인장께서는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가 내쫓았던 민중전을 다시 왕비로 맞아들인 상감의 처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감을 내쫓고 주인장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노인의 안색이 변하더니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노인은 대뜸 숙종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숙종은 뺨이 얼얼했으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우선은 뒤로 주춤 물러섰지요. 이런 역적 놈이 있나? 그러면서 노인은 숙종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겁에 질려 할 수 없이 노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진정하시오. 그리 흥분하지 마시고 말로 하십시다. 무엇이라? 자고로 어진 임금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놈아, 임금 밑에 아첨만 하는 간신들이 우글거리면 그 임금은 곧 폭군이 되는 것이요. 어진 신하가 밑에서 정사를 잘 돌볼 것 같으면 그 임금은 곧 현명한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무도한 놈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야. 노인이 멱살을 쥔 채 목을 조르자 숙종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내가 바로 왕. 숨이 막혀서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노인이 극도로 흥분해 있어서 숙종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황급하게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찌 된 일입니까? 진정하시어요 아버님. 참견 말거라. 이런 천하의 역적놈은 죽여야지. 아가, 얼른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가져오너라. 자초지종을 모르는 며느리는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으나 시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 손을 놓으시고 말씀하셔요. 며느리는 가까스로 멱살을 쥔 시아버지의 손을 풀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저희 집에 찾아오신 손님을 이리 대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 숙종은 새파랗게 변한 안색으로 노인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장,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노인은 다소 흥분이 가라앉은 듯 숙종을 노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다시 한번 그런 못된 주둥아리를 놀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겨우 죽음을 면한 숙종은 곧 자기의 신분을 밝힐까 생각하였으나 노인이 고지 듣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잘못했다가는 다시 노인의 화를 돋우어 더 큰 봉변을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노인이 안방으로 돌아간 뒤 혼자 남은 숙종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벽촌에까지 저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 비록 죽을 뻔하기는 했지만 참으로 기분 좋은 밤이로다. 숙종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삼경이 지난 한밤중에 뜰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 사방이 고요한데 캄캄한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뜰을 거닐고 있던 숙종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인은 숙종을 찾아와서 사과하였지요. 그러나 숙종은 오히려 자신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 그렇게 됐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리 싸운 것도 인연 아니겠소? 비록 내가 어젯밤 주인장에게 봉변을 당했으나 앞으로는 친하게 사귀어 봅시다.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시고 누추 하나마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들러주십시오. 숙종은 언젠가 이 노인을 한양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한양에서도 제일 큰 집입니다. 내 일이 대접을 잘 받고 가니 주인장께서도 한번 내 집에 놀러 오시지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꿀이나 한 통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소이다. 내 꼭 한번 찾아가리다. 그러면 내 이 은장도를 드리겠소. 내 집에 오실 때에는 이것을 문간에서 하인에게 꼭 보이시오. 그리고 무명고를 사는 친구가 왔다고 하시면 내 반겨 맞으리다. 예, 꼭 가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면 어찌 이런 촌 구석에서 한양 구경을 해보겠소이까? 노인은 이 나그네가 숙종 임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한양 구경을 하게 된 것만이 대견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지요. 노인은 괴나리 보쯤에다가 꿀을 몇 통 싸들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었지요.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을 찾으니 그것은 대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심이 나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이왕 내친 걸음이라 대궐의 숨은 장에게 은장도를 보였더니 숨은 장은 노인을 정중히 모시더니 대궐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어리둥절하여 숨은 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방이 나오고 거기에는 자기가 뺨을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나그네가 용상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숙종 임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노인은 숙종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소인이 지엄하신 임금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노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반갑소. 이리 찾아오시다니요. 상감마마, 어서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대는 과인의 친구가 아니던가? 그때 거기서 친구를 맺었거늘 어찌 과인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가? 노인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며칠간 이 노인을 융숭하게 대접한 후에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리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명고울 친구, 소원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라. 내가 한 가지는 꼭 들어주겠노라. 시골 사는 늙은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그러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인이 사는 마을에는 이름이 없사옵니다. 황공하오나 삼감마마께서 소인의 마을에 이름이나 하나 내려주시옵소서. 노인의 소원을 들은 숙종은 내심 실망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정녕 그것뿐이란 말인가? 삼감마마의 은총이 소인의 마을에 대대로 미칠 것이온즉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숙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지낼 때에 뜰에서 반달을 보며 명상에 잠긴 일이 있었노라. 일찍이 내 그런 아름다운 반달을 본 일이 없으니 고을의 이름을 절반 반, 밤야, 달월로함이 어떠한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숙종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과인이 다시 한번 그 반열 고을을 친히 찾아가겠노라. 이런 내력으로 이름 없이 무명마을로 지내던 이 마을의 이름이 반야월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난 곳. 옛날 도선국사가 성수산 상이암에서 돌을 깨우치고 송도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도선은 송도에 있는 왕씨 가문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사랑방으로 들어간 도선국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예사아이가 아니니 잘 키우십시오. 도선국사가 예언한 대로 다음에 그 집에서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고려를 세운 왕건이었지요. 왕건의 아버지는 도선국사에게 어린 왕건을 맡겼습니다. 도선국사는 왕건에게 글 공부와 무예를 가르치는 한편 그를 데리고 명산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왕건이 17살 되던 해에는 마침내 임실에 있는 성수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선국사가 왕건에게 말하였지요. 이 산에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장차 큰 뜻을 이루거라. 왕건은 도선국사의 말에 따라 그곳에서 정성껏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효염이 없었지요. 왕건은 다시 사흘 동안 기도를 더하고는 계곡에 있는 소에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왕건이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동자가 나타났지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니?
네, 제 성은 불가이고 이름 없는 마을에 삽니다. 그런 다음 시 한 수를 읊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건은 그제야 그 아이가 관세음보살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만나다니? 왕건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이곳을 환희담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 고려 말엽 도서남에 가겨 선사가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이성계는 꿈이야도 이상하여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꾼 꿈의 해몽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무학대사가 말하였지요. 이는 필시 임금의 자리에 오를 꿈이니 도서남이 있는 가격선사를 찾아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시오.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즉시 도서남으로 가격선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성계는 100일 동안 정성 들여 기도를 하였지요. 그런데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사흘 동안 기도를 더하고는 환희담에 내려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동자승이 나타나 목욕을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이성계는 근처에 있는 절을 찾아가 조금 전에 보았던 동자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자승은 없다고 하였지요. 이성계가 그제야 동자승이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만났던 관세음보살인 것을 깨닫고 바위 위에다가 삼청동이란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며칠 뒤 밤하늘에 빛이 비치더니 무지개가 서울 자미궁 안으로 뻗쳐 허공에서 성수 만세란 소리가 산에 3번 메아리 쳤습니다. 그 뒤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국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도서남을 성수산 상이암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태조가 친히 쓴 삼청동이라 새겨진 바위를 잘 깎고 다듬어 암자 입구에 세우고 각을 세워 어필각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임금을 구한 구렁이. 고구려의 왕궁인 평양의 안악궁 뒤에는 대성산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성산에 터줏 대감처럼 사는 큰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이 구렁이는 1년에 한 번씩 백두산 산정에 있는 연못으로 목욕을 떠났습니다. 구렁이가 떠나기 사흘 전부터 큰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며 검은 구름이 내려덮이면 구렁이는 그때 검은 구름을 타고 백두산으로 간다는 것이었지요. 고구려 보장왕 27년 중국 당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와서 평양성은 쑥대밭이 되고 보장왕은 당나라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장군은 평양성 밖에 형장을 만들고 고구려의 고관들과 보장왕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당나라 장군이 형을 집행하려는 날은 마침 5월 단운 날이었습니다. 보장왕과 고구려의 충신들은 모두 꽁꽁 묶여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지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무지막지한 당나라 군사들은 신바람이 나는 표정으로 보장왕과 중신들을 형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평양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장왕은 결박을 당한 채 눈을 꼭 감고 형장에 앉아 있었으니 왕은 일국의 왕답게 당당히 죽어가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왕은 감았던 눈을 떠서 형장 주위에 몰려든 백성들을 둘러보았지요. 백성들이여,
이 못난 왕 때문에 외적의 시달림을 받게 하였소. 진정 이 왕을 원망해 주오. 내가 죽어 혼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서력을 풀어주리다. 왕은 최후의 각오를 하고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북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울리고 북소리에 이어 호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의 집행 시각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이윽고 18원 칼을 둘러맨 10여 명의 망나니들이 춤을 추며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맑게 개었던 하늘이 벼랑간 캄캄하게 검은 구름에 뒤덮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 병력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빗줄기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당나라 군사들은 형을 집행하기는커녕 무서워 우왕좌왕 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성산 쪽에서 난데없는 붉은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 불기둥을 쳐다보았지요. 갑자기 형장은 물론 온 천지가 캄캄해지며 바로 앞에 사람들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날이 다시 환해지며 전과 같이 맑은 하늘이 보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꽁꽁 묶여있던 보장왕과 중신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상감 마마께옵서는 하늘을 날고 계시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지요. 대성산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던 하늘에 흰 구름이 보이고 왕과 신하들은 그 구름에 올라탄 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성산의 구렁이가 상감마마를 백두산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로구나. 백성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성산을 지키던 터주 대감이 왕과 신하들을 백두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당나라 군사들은 모두 겁을 집어먹고 집행은커녕 본국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 옛날에 숲속에 사는 요정들이 저녁마다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정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밤만 되면 호숫가로 모이곤 하였지요. 요정들은 별들을 바라보며 밤을 꼬박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정 가운데에는 별을 싫어하는 요정이 있었지요. 이 요정은 별 대신 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외면하고 혼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요정은 밤하늘의 대부분을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였지요. 저 쓰레기 같은 별들을 치우면 하늘이 참 깨끗해질 것이야. 어느 날 밤 달을 사랑한 요정이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다른 요정들이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어쩌고 어째? 쓰레기 같은 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신성한 별을 모독하지 말란 말이야. 달을 사랑한 요정도 지지 않고 대꾸하였지요. 신성한 별 좋아하네. 하늘을 더럽히는 저런 별이 뭐가 신성해? 진짜 신성한 것은 달림이라고. 달림. 요정들은 한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 요정들은 달을 사랑한 요정이 아주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찾아가 달을 사랑한 요정의 말을
일러 바쳤지요. 제우스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까지 것이 뭐한데 남의 별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야? 저런 건방진 녀석에게 벌을 내려야지. 그 요정을 달과 별이 내비치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거라.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달을 사랑한 요정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요정은 동굴 속에 갇히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요. 달에 대한 그리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은 결국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달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달은 뒤늦게 그 요정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죄로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은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 요정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달님은 요정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는 그 요정을 달맞이하기 좋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을 사랑한 요정이 가련하게 느껴졌지요. 달에 대한 그리움에 못 이겨 요정이 눈을 못 감겠구나. 가여운 것. 죽어서도 달님을 밤마다 만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제우스는 달을 사랑한 요정을 꽃으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꽃이 바로 달맞이 꽃이랍니다. 달맞이 꽃은 저녁마다 피었다가 달을 만나고는 아침에 져버린다고 합니다. 빌려온 책으로 도배를 한 사람. 조선 초기 문신 김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과에 합격하여 병조 정랑으로 있었지요. 하루는 그가 좌랑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일복에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네. 자네의 관상을 보니 오래 살 관상일세. 김좌랑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비법을 함부로 전할 수 있겠나? 술을 한 턱 잘 내면 조금은 일러줄 수가 있지. 기대에 부푼 김자랑은 잔치를 차려 병조의 동료들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김수온에게 다시 청했습니다. 저의 관상이 오래 살게 생겼다고 했으니 이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선생은 이미 50년을 살았으니 오래 산 것이오. 선생이 얼마를 더 살지는 내가 어찌 알겠소.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남에게 책을 빌려오면 책장을 떼서 도포 소매에 집어넣고 한 장씩 꺼내어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꺼내서 보곤 하였으며 다 외운 뒤에는 모두 버렸지요. 신숙주가 아끼는 고문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는 이 책에 책 표지를 다시 만들어 애지중지하였지요. 그 책을 며칠만 좀 빌려주시오. 보고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소. 좀 빌려주시오. 신숙주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김수온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신숙주가 김수온이 집에 가게 되었는데 신숙주는 그 집 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책이 모두 낱장으로 뜯겨서 집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숙주가 어이가 없어하며 그에게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내 책으로 도배를 한 이유를 알고 싶소? 그러자 김수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벽에 붙여놓고 드나들 적마다 읽고 외우면 참 편리해서요. 아주 잘 외워진답니다. 배짱이 이 정도였으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뒤에 김수훈의 벼슬은 영중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내와 약속한 7년. 옛날 독일에 하인리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작은 모험을 좋아하기로 유명하였지요. 어느 날 그는 하인 몇 사람을 데리고 7년 후에 돌아오겠다며 모험을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배는 곧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음식 창고가 산산조각나고 말았지요. 다행히 배는 가라앉지 않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으나 문제는 식량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었지요. 결국 배 위의 사람들은 제비 뽑기로 잡아먹힐 사람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하인리는 마지막 두 사람이 남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인리와 함께 남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마지막 게임은 자신이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하인리는 공정히 게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대로 마지막 제비 뽑기를 하였고 안타깝게도 하인리가 당첨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인은 도저히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를 가죽 자루 속에 넣고 가만히 기다렸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수리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괴물 그라이프가 나타나더니 가죽 자루를 확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그라이프는 자루를 자신의 둥지로 가져가더니 새끼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날아갔습니다. 그 사이 하인리히는 용감하게 자루를 찢고 빠져나왔지요. 하인리히는 달려드는 새끼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물리치고 나무를 타고 내려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그의 앞에 갑자기 사자와 용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서로 싸우고 있었으며 사자가 밀리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인리는 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사자를 구하기 위하여 용에게 달려들어 용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용은 숲이 떠나갈 듯한 괴성을 지르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지요. 이후로 사자는 하인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자 덕분에 하인리히는 배고픔을 이길 수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사자가 계속 사냥을 하여 하인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그는 한동안 숲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모험의 세계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뗏목이 완성되자 하인리히는 사자를 따돌릴 기회만 엿보다가 어느 날 사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뗏목을 띄웠습니다. 뗏목이 조금씩 바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사자가 잠에서 깨어났지요. 사자가 뗏목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금세 뗏목까지 따라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하인리히는
사자를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위의 항해는 험난하였지요.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 뗏목이 요동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냥을 할 수 없어서 배고픔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이 닥쳐오자 이제 하이니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악마가 나타나 하이니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너를 절대 도와주지 않지. 지금 네 고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는가? 너의 부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네가 내 말을 듣기로 약속을 하면 지금 당장 너를 네 아내에게 보내줄 수 있어. 하이니이는 악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아내와 약속한 7년의 세월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깊이 후회하였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악마에게 굴복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이니이는 단호하게 악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또다시 그를 유혹하였지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지금 당장 고향으로 데려다 주지. 물론 사자도 함께 말이야. 대신 너를 먼저 데려다 주고 내가 다시 사자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네가 자고 있으면 너는 나의 말에 복종해야 돼. 만약 자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다. 하이니이는 아내가 있는 곳에 너무나 가고 싶었고 또 악마를 이길 자신이 있었기에 그 말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악마는 먼저 눈 깜짝할 사이에 하이니이를 고향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리고는 다시 사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사자를 데리고 오면서 공중에서 보니 하이니이가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역시 내 생각대로군. 녀석은 피곤해 절어 있었으니까. 바로 그때였지요. 사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에 하이니이는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악마는 사자 때문에 게임에서 졌다며 사자를 땅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사자는 쿵 하고 땅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요. 다시 사자와 만난 하이니이는 몰래 성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성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이니의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는 급하게 하인 한 사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인은 사자와 함께 나타난 이상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하이니는 침착하게 포도주 잔에 자신의 반지를 떨어뜨리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잔을 공작 부인에게 갖다 주시오. 하인은 그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반지가 담긴 잔을 급히 공작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그 반지가 자신의 남편의 반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도 놀란 공작 부인은 반지를 가져온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지요. 이리하여 하이니와 공작 부인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공작 부인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으며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침착하게 말하였지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모든 것이 내 잘못이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하이니는 우선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신랑도 하이니의 명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반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니는 신랑에게 공작 부인이 아닌
다른 신부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여 새 신랑은 하루 만에 갑자기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새로운 신부를 맞아들인 새 신랑은 행복하게 잘 살았고 하인이도 더 이상 모험을 떠나지 않고 공작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자는 훗날 하인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인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에도 사자는 그의 무덤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몇 날 며칠 결국 사자도 그의 무덤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사자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